자, 그래서 첫 번째 케플러 제1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타원 궤도 법칙인데요. 자, 여기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주는 화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태양이 있는 곳을 초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정 지점에 바로 가상의 점을 찍어 여기를 또 초점을 둡니다. 자, 두 개의 초점을 만들고 이 초점과 화성 사이에 선을 이렇게 두 개 그어주게 됩니다. 이 가상의 점과 화성 사이를 R1, 태양과 화성 사이를 R2라고 했을 때 R1, 이 R1과 R2, 이 두 개 길이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는 게 바로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쓸데없는 가짜 이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기꾼 과학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서 케플러 법칙을 내놨습니다. 깨나 소나 법칙만 붙이면 무조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케플러계 풀 뜯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법칙. 오늘 망치로 자근자근 부셔주겠습니다. 케플러가 센지 아니면 우리 세종대왕 시대에 있었던 장영실 박사님이 더 센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요. 1법칙은 태양을 놓고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이 케플러의 1법칙입니다. 이때 근일점과 원일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근일점일 때 12월 21일 동지가 되겠죠. 낮이 가장 짧은 근일점에서 우리나라는 한겨울이 됩니다. 12월 21일이고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하는데 날짜로 치면 6월 21일 정도 됩니다.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은 원일점이죠. 그렇게 1법칙은 타원 궤도로 돈다라는 법칙이고요. 자, 이게 말은 어렵지만 실제로 이 R1과 R2 더하는 것이 일정해지게 이 화성이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려면 이런 궤도를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아야 합니다. 자, 화성이 이렇게 태양 가까이 있을 때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태양 멀리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화성이 지구라면 우리가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은 당연히 크게 보이는 게 맞는 것이고, 원일점,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작게 보이는 현상을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케플러는 이 타원 궤도 법칙을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R1과 R2의 합이 일정하게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런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이렇게 타원 궤도를 그리는 것을 알아내었는데,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규칙으로 회전한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케플러 제2법칙입니다.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인데,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런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을 할 것인데, 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선을 긋고 일정 시간 동안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갔을 때 또 선을 그어서 이 색칠한 이 면적을 S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구가 이 S1과 똑같은 시간만큼 이렇게 돌았을 때 이 노란색 면적을 S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케플러 제2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이 S1 값과 이 S2 값이 바로 같다는 게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즉, 수학적으로 말은 어렵지만 결국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는 법칙인데, 이 녹색 면적과 노란색 면적이 같게 나오려면 S1 지점에서는 지구가 빠르게 이동해야 되고, S2 지점에서는 S1보다는 약간 느리게 이동해도 같은 면적을 만들 수가 있죠. 지구가 태양과 가까울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해야 되며, 지구가 태양과 멀리 있는 이 원일점에서는 지구가 조금 느리게 이동해도 충분히 같은 면적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케플러가 말한 제2법칙에 해당한 거예요. 이 법칙은 태양을 놓고 행성이 이동을 하는데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라졌다가 멀어지면서는 천천히 멀어졌다가 다시 빨라지고 멀어지고 빨라지고 멀어지고를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1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근일점일 때 여기서 이만큼을 왔다고 하면 원일점일 때는 속도가 늦으니까 조금밖에 안 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갔지만 이 면적이 안에 있는 면적이 동일하다는 것이 케플러 2법칙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태양을 놓고 행성이 가까워지면서는 빨라지고, 여기서 제일 빨라졌다가 다시 멀어지면서는 점점점 속도를 천천히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빨라지고 천천히 가고 빨라지고
천천히 가고 이런 법칙이에요. 자, 케플러는 이런 1, 2법칙에 반드시 규칙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떤 규칙성을 알아내냐면, 자, 이런 5가지 천체들의 공전 주기를 측정해봤습니다. 자, 공전 주기라 함은 태양 주위를 이런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케플러는 공전 주기 말고 긴 반지름을 측정을 했는데, 긴 반지름은 이런 타원의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긴 반지름에 해당했고, 반대로 이 위쪽은 짧은 반지름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케플러는 이 긴 반지름을 측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공전 주기를 대문자 P로 두고 긴 반지름을 소문자 A로 두었습니다. 자, 수성의 공전 주기는 0.24년, 그리고 긴 반지름은 0.39 옹스트롬이었는데, 옹스트롬은 거리 단위에 해당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공전 주기와 긴 반지름을 측정을 했는데, 뭐 그렇게 규칙성은 안 보이죠. 그냥 공전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긴 반지름도 따라 늘어나는 정도인데, 케플러는요, 공전 주기를 제곱하고 긴 반지름을 세제곱한 값을 계산합니다. 자, 이 자료를요, 어떻게 이용했냐? 바로 공전 주기 제곱분의 긴 반지름 세제곱을 해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값이 0.97, 1.03, 1.01, 1 이렇게 나온 것이요. 어떻습니까? 5가지 행성의 값이 거의 1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케플러는 이것을 바로 법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케플러 3법칙, 바로 조화법자는 법칙이었죠. 3법칙은 공전 주기와 공전 궤도와 세제곱 비례한다.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 공식을 놓고 이렇게 행성들이 나열되고, 행성들이 이 공식에 의해서 회전하는 주기가 계산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저건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는요, 공전 주기의 제곱과 긴 반지름 세제곱한 값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는요, 자신의 법칙을 이용해서 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리고 예상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성이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케플러 1, 2, 3법칙 뒤에 법칙을 붙여놓고 이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을 놓고 근일점이 있고 원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절로 치면 춘분, 하지, 추분,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놓고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일 때 지구는 빨리 돌다가 점점점 속도를 늦추면서 천천히 돌다가 다시 돌아오면서는 빨라지면서 여기서 제일 빨라져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것이 바로 케플러 제2법칙입니다.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인데,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런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을 할 것인데, 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선을 긋고 일정 시간 동안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갔을 때 또 선을 그어서 이 색칠한 이 면적을 S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구가 이 S1과 똑같은 시간만큼 이렇게 돌았을 때 이 노란색 면적을 S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케플러 제2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이 S1 값과 이 S2 값이 바로 같다는 게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즉, 수학적으로 말은 어렵지만 결국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는 법칙인데, 이 녹색 면적과 노란색 면적이 같게 나오려면 S1 지점에서는 지구가 빠르게 이동해야 되고, S2 지점에서는 S1보다는 약간 느리게 이동해도 같은 면적을 만들 수가 있죠. 지구가 태양과 가까울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해야 되며, 지구가 태양과 멀리 있는 이 원일점에서는 지구가 조금 느리게 이동해도 충분히 같은 면적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오늘 참 교육을 시켜주겠습니다. 여기가 근일점이니까 12월 21일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원일점은 6월 21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춘분은 3월 20일에서 21일 정도 되고요. 추분도 9월 20일에서 21일 정도 대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나눠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개월이 소요되고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3개월이 소요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3개월, 여기도 3개월씩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12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춘분과 추분 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 시스템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태양을 놓고
딱 정확하게 정중간에 걸리는 기점이 이 기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케플러 법칙을 한번 따져볼까요?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태양으로 가까워지면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는 점점점 빨리 가다가 조금씩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는 아주 천천히 갑니다. 여기서 제일 늦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춘분추분 동지아지를 따져봤더니 각 3개월씩 걸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케플러 법칙은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는 느린데요.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멀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세요? 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선을 긋고 일정 시간 동안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갔을 때 또 선을 그어서 이 색칠한 이 면적을 S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구가 이 S1과 똑같은 시간만큼 이렇게 돌았을 때 이 노란색 면적을 S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케플러 제2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이 S1 값과 이 S2 값이 바로 같다는 게 케플러 제2 법칙. 이 녹색 면적과 노란색 면적이 같게 나오려면 S1 지점에서는 지구가 빠르게 이동해야 되고 S2 지점에서는 S1보다는 약간 느리게 이동해도 같은 면적을 만들 수가 있죠. 지구가 태양과 가까울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해야 되며 지구가 태양과 멀리 있는 이 원일점에서는 지구가 조금 느리게 이동해도 충분히 같은 면적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쪽은 속도가 빠른 구간입니다. 속도가 높다. 그리고 이쪽 구간은 속도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관찰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은 3개월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도 3개월, 여기서 여기도 3개월, 여기도 당연히 3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을 놓고 볼 때에 태양계 시스템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케플러 시스템은 케플러 법칙은 완전 가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케플러 법칙이 이쪽이 속도가 빠르면은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3개월이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4개월, 5개월, 6개월이 걸려야 정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치에 맞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짧아요. 여기는 1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120m예요. 그런데 이 100m를 시속 200km로 달리고 그리고 120m를 시속 150km로 달렸는데 어떻게 여기도 3개월 여기도 3개월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케플러 법칙이 맞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개월이 걸려야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4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12월 여기가 6월이니까 우리에게 춘분과 추분은 9월이 아니라 10월 21일 그리고 춘분은 2월 21일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태양계 시스템에서 이 구간이 빠르니까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균등하게 딱 나누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태양계 시스템에서는 케플러 법칙이 개뿔 맞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이 법칙이라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법칙이니까 무조건 믿어버린 거예요. 암기만 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지 왜 암기만 하고 있습니까? 암기했다고 그게 다 맞는 건가요? 이렇게 제가 지금 증명을 했잖아요. 케플러 법칙, 개뿔 다 틀리더라.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법칙을 붙여놨는데 그 똑똑한 지성인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또 선생들이 이런 가짜 이론들을 확인도 안 해보고 가르치고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러고도 둥근 지구가 맞아요? 이러고도 교과서가 100% 진실입니까? 이러고도 법칙을 붙여놓으면 무조건 진실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둥근 지구에 케플러 법칙 개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증명도 못하면서 무조건 암기한 게 무조건 맞아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정상이라는 겁니까? 케플러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 그런데도 위대한 인물이에요? 반면 세종대왕님 때 장영실 아저씨 한번 볼까요? 해시계는 평면 세상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둥근 지구에는 절대로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평면 세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시계를 가져왔는데요. 해시계는 딱 설치를 하면 이 뾰족한 침이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비춰지면 이 끝에 그림자가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떠 있으니까 그림자 각도가 길게 날아가서 이 부분에 닿게 되고요.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 끝부분이 이쪽에 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계는 이쪽이 겨울이고 이쪽이 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이 여름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해시계에서 이 안에 있는 금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 바깥쪽은 태양이 낮아서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기 때문에 이 지점이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21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의 제일 끝에서는 한여름이기 때문에 6월 2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높이 떠서 그림자가 짧게 드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6개월.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12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에 15일을 기준 잡고 그래서 두 칸을 합치면 우리 기준으로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6개월 내려오면서 6개월. 자, 그런데 여기서 칸을 봤더니 칸의 간격이 다 틀려요. 어떻게 이쪽은 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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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확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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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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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짧아져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심각하게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칸이 한 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바깥쪽의 칸은 굉장히 폭이 좁아요. 두 칸이.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두 칸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월등히 넓습니다. 여기가 여름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간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데 6개월 소요되었는데 그 6개월을 균등하게 한 칸씩 나누었어요. 12칸으로 대한민국이 여기 있으면 태양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져서 여기서 12월 21일이 되는데 여기서 이 두 칸을 가는데 3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똑같은 30일이 걸렸는데 거리로 치면 약 3배가량 되죠. 차이가 나죠. 이게 월등히 커요. 여긴 상대적으로 작죠.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태양이 빨리 쭉 가다가 여기서는 천천히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다는 말이 되고 반대로 또 이쪽도 좁아졌으니까 태양이 빨리 오다가 여기서는 천천히 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면 거리만 놓고 봤을 때고 평면 세상에서 하늘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북극이고요. 여기는 남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높지 않은 하늘 위에 떠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회전하다가 밖으로 빠져요. 점점점 북회기선에서 남회기선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점점 원을 그리면서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졌다가 다시 원을 좁히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단순하게 일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팔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놓고 북극이고 하늘돔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태양이 이런 식으로 고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합니다. 여기가 남극, 여기가 북극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에서 여기는 이렇게 리턴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리턴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래던이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크게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좁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달 소요하면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름 때에는 이 파이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칸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칸이 넓다라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1일 리턴은 이렇게 칸이 길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확실히 확 줄어들었지만 리턴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도 12월보다는 월등히 폭이 길었다. 그래서 태양의 이동 속도가 여기서 빨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평균선보다 선이 작았던 것은 이렇게 리턴을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시계는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을 놓고 태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때 고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리턴하는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이론에서는 이 해시계는 100% 매치가 됩니다. 춘분과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의 정중앙에 딱 몰려 있으니까 당연히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여기서 3월 21일 날 우리는 낮과 밤이 똑같은 것이고 6월 21일 날 왔다니 낮이 가장 길게 되고 다시 돌아서 3개월 후에 9월 21일 날 태양이 여기를 지나는 시점이 되니까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12월 달 이 제일 끝에까지 갔더니 밤의 길이는 엄청나게 긴데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면 세상에서는 100%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해시계를 놓고 태양계에서 그 케플러 갯불 법칙을 놓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케플러 갯불 법칙에 의하면 이 칸들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면 안 됩니다. 태양을 놓고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빨리 가서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가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 근일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원일점은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칸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될까요?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쪽이 속도가 빠르니까 이것은 속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깥의 칸은 이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안칸은 굉장히 좁아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점점 커져서 밖으로 나가면서는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칸의 간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선이 작은 선에서 이 칸의 간격이 작은 칸에서 점점 칸이 이렇게 커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태양계 시스템에 맞아요. 이 해시계가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짧고 이런 식으로 칸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이 늘어나야 이것이 케플러 시스템에 맞고 태양계 시스템에 맞고 그럴 텐데, 해시계는 왜 이거 개뿔 다 무시해버리고 평면 세상에 맞추어서 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또 대조해보나 마나 둥근 지구는 절대적으로 틀렸고 평면 세상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해시계만 놓고도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케플러 법칙 사기라는 거 제가 조금 전에 확실하게 증명해드렸고, 그 누구도 이 영상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팔자로 회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찰만 해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이것을 갖다가 1년 동안에 태양을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태양이 하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벌써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둥근 지구에서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관측되고 있는 현상 100%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학이 법칙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하지 않고 이 법칙을 암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뇌된 거예요. 케플러 법칙이 틀렸잖아요.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소설 속에서 살고 계실랍니까? 무조건 교과서가 맞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과학이 맞다. 그러면 왜 케플러 법칙은 현실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둥근 지구 태양계 이론과도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고 이 장영실 박사님의 이 해시계는 왜 평면 세상과 100% 매치가 되는데 둥근 지구 태양계와는 한 개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을까요? 오늘도 노예로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못살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둥글면 세상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에 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세상이 평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끝에 가고 싶어지겠죠? 이 끝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거대한 하늘돔이 있습니다. 땅이 있으면 하늘로 이렇게 거대한 돔이 남극 지역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 세상 끝에 가게 되면 이 거대한 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63빌딩 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하늘돔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이것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이 남극을 일반인들이 못 가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하늘돔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둥글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둥근 지구의 증거가, 물리적 증거가 단 한 개도 없고 오로지 교과서에만 있어요. 케플러 법칙 이것도 둥근 지구의 증거라고 하면서 법칙을 붙여가지고 교과서에 실어놓은 거죠. 여러분들 이론과 실제는 틀린 겁니다. 암기와 현실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둥근 지구의 현상에서 깨어나고 평면 세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